자, 그래서 지금 군집에서 남아있는 내용은 군집 내 상호작용.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 3강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D, 군집 내 상호작용. 이거 남아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볼게. 자, 군집 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개체군 간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 상호작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체군 내가 있고 하나는 개체군 간. 자, 개체군 간을 주로 우리가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말하면 이거는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이야. 서로 다른 종. 그러면 하나가 플러스인데 나머지 하나가 또 플러스가 되는 경우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요.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때 뿔뿔로 돼 있다. 이거 뭐라고 하지? 공생은 공생인데 두 개 모두에 대해서 이득이다. 상리공생. 하나만 이득이지? 이거는 편리공생.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 기생. 그리고 또 하나가 포식과 피식. 자, 이거는 생태적 지위가 같은 애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한다고 했지.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경쟁입니다. 자, 상리 공생은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 개미와 진딧물. 자, 개미와 진딧물은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무당벌레 같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진딧물은 개미한테 설탕물을 준다고 그래요. 설탕물. 자, 설탕물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진딧물이 식물의 줄기에다가 여기 체관이 있다고 하자. 체관으로 지금 체관에게 흐르고 있는데 체관에게 90%가 설탕물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진딧물이 주둥이를 딱 꽂아요. 그럼 얘 몸을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자, 여기다 주둥이를 꽂자마자 체관액을 흐르는 이 액체의 압력이 너무 센 거야. 너무 세가지고 꽂자마자 얘 몸을 그대로 통과해서 똥구멍에 이렇게 맺혀요. 항문 끝에 이렇게 이슬 모양으로 맺히는데 이게 90%가 설탕 성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개미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감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는 얘네들한테 설탕물을 준다. 양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래서 상리 공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말미잘과 흰동가리. 자, 말미잘하고 흰동가리 같은 경우에는 말미잘을 흰동가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말미잘도 식물이 아니야. 말미잘도 동물이야. 그런데 말미잘은 우리가 배웠던 걸로 치자면 누구랑 같은 종류에 속하냐면 히드라. 우리가 생존 곡선에서 히드라형, 굴형 할 때 그 히드라 아니면 해파리.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해파리가 독침 가지고 있는 거 알죠? 걔네들처럼 말미잘도 독침이 있어서 흰동가리가 얘네들을 먹이를 유인해오면 독침을 써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먹이를 유인해주는 역할, 얘는 보호를 해주는 역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 자,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콩과 식물 과 뿌리고 박테리아. 자,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를 말하는데 뿌리옥 박테리아가 하는 역할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아. 뿌리에 살아서 뿌리에 혹을 만들어. 혹을 만들면 이게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이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를 흡수해서 이거를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 얘가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한테 주는 거야. 그럼 콩과 식물은 이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 아미노산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서 단백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 누구야? 콩이잖아. 얘가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기를 얘가 그냥 뿌리에 있으면서 바로바로 직접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도와줘. 그러면 콩과 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단백질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뭐를 제공하는 거야? 광합성 산물을 제공하는 거야. 포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리공생한다. 뭐 꽃하고 나비 이런 것들도 이제 상리공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편리공생은 커다란 생물과 작은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커다란 생물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야. 대부분 작은 생물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혹등고래와 따개비. 혹등고래와 따개비는 따개비가 이득을 보는 거죠. 혹등고래의 피부에 붙어있는 그런 유기물 같은 걸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해삼과 여기 숨어 사는 수리고기, 아니면 뭐 거북이와 빨판상어 뭐 이런 애들, 황로와 물소 이런 애들은 편리공생인데, 편리공생은 조금 논쟁이 있어요. 얘네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귀찮고 피해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편리공생이다. 자, 기생은 기생충 아니면 기생식물, 기생동물 이런 거 들어갈 거야. 포식과 피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먹이 관계, 천적과 이제 그 피식자에 관한 얘기고, 자, 경쟁은 알아두시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먹고 살면서 계속 싸우잖아.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둘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비켜나게 돼 있어. 이기는 애가 지는 애를 밀어낸 건데, 밀어낸다고 해서 완전 죽을 정도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맛없는 먹이가 있는 쪽으로, 좀 살기가 힘든 쪽으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한 지역에서 종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그럼 이거는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 나눠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경쟁의 결과 생기는 거야. 같이 살고 있던 그곳에서 한 종이 사라지게 되는 거는 경쟁 배타의 원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지역을 살짝 나눠 살거나 아니면 먹이를 살짝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 거, 이거는 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위쪽 2번에 경쟁 배타의 원리가 경쟁의 결과 공존하지 못하고 한 개체군이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먹이나 생활 공간을 나눠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건 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왼쪽은 A하고 B를 단독 배양했을 때야. 단독 배양하면 우리 배웠던 것처럼 S자형 곡선을 그리면서 이 모습이 될 거예요. 자, 가 많이 틀려요. 가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 잘못 생각하면 이거 포식과 피식으로 생각합니다. 포식과 피식 안 되죠? 왜? 포식과 피식이라면 B가 줄어들었을 때 A도 따라서 줄어들어야지 일정하거나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럼 이거 뭐냐면 경쟁 배타가 일어난 거야. 경쟁 배타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한 종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 밑에다 적으세요. 경쟁 배타가 일어났을 때. 나를 봅니다. 나 A도 환경 수용력이 줄어들었고 B도 환경 수용력이 줄어들었어. 둘 다 마이너스네. 뭐야? 경쟁 중에서도 분서가 일어날 때 이렇게 돼요. 나눠서 살긴 하지만 둘 다 완전 자기가 살던 곳에 다 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조금씩 손해를 보는 거야. 다는 A와 B가 둘 다 증가했지? 뿔뿔이죠? 그럼 이거는 상리공생이 될 거야. 라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게 뭐야? 포식, 피식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지금 종간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또 오세요. 또 오시면 다음 시간에 단락서 공부를 하고 바로 4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4강은 생태계에 대해 존재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보는 거야. 4강. 자, 생태계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흐르고 둘 중에 하나는 순환할 거야. 하나는 흐르고 하나는 순환할 거야. 흐른다는 얘기는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면 여기는 안 남는 거야. 그런데 순환한다는 건 뭐야? 형태는 바뀌지만 계속해서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흐른다, 순환한다.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순환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왜? 에너지가 순환한다. 왜? 에너지는 에너지 형태는 바뀌지만 그 양은 일정하다. 엔트로피 법칙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생태계에서는 뭐냐면 에너지가 바뀌는데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없지. 무질서한 에너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라서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흐른다. 물질은
탄소나 질소나 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탄소나 질소나 인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형태는 바뀌지만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순환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로 탄소나 질소가 계속 공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못 사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거꾸로 나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잘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먼저 볼까요? 에너지가 흐른대. 자, 생태계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자, 태양 에너지가 왔을 때 태양 에너지를 모든 생물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 누가 되는 거지?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양 에너지는 생산자가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총생산량, 순생산량 설명했었나요? 우리 그 앞에 있는 잠깐만 그림 좀 잠깐 볼까? 페이지 설명 안 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생산자가 뭘 하냐면 광합성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생산자라는 거는 식물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식물들 전체를 말하는 거야. 걔네가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에너지 전체. 광합성의 총량.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총생산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프에도 나오죠? 이거는 일단 만들어낸 총량이 되는 거야. 총량. 근데 얘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세포를 하겠지? 그러려면 그만큼 세포의 에너지를 쓸 거야. 그럼 이걸 뭐라 그래? 호흡량. 그러면 자기가 광합성을 한 것 중에 자기가 쓰는 양을 빼고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순생산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 중에 일단 자기 먼저 써. 그리고 나서 남은 양이 순생산량이야. 근데 그럼 순생산량은 지금 이 숲에 남아도는 에너지 양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식물이 쓰고 남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누가 초식동물이 먹어갈 거야? 피식되는 거야. 일부는 멀쩡히 있다가 말라 죽거나 낙엽이 돼서 떨어져. 그럼 이것도 더 이상 남아있는 양이 아니지? 그럼 진짜 남아있는 양은 뭐밖에 없다? 생장량밖에 없어서 이 생장량이 0보다 크면 잎사귀가 하나라도 더 커지고 열매가 하나라도 더 생기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희식량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야? 1차 소비자한테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차 소비자한테로 넘어갑니다. 자, 1차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가면 생산자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희식량이 되는 거야. 하지만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 섭식량이 되는 거지. 섭식량.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낸 것 중에 아주 일부만 먹어가는 거야. 다 먹어갈 수가 없어. 일부만 먹어가는 거야. 먹어갔는데 얘는 동물이잖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변으로 나간 건 내 몸에 남지 않아. 그럼 일단 내 몸에 남는 것만 따질 거야. 내 몸에 남지 않는 뭐를 빼버려? 배출량을 빼버려. 내 몸에 남지 않은 배출량을 빼버리면 몸에 남는 게 이제 뭐냐? 이거는 동화량이라고 불러요. 섭식량에서 배출량을 뺀 나머지를 동화량이라고 할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는 초식 동물들 전체를 말하는 거야. 토끼, 사마귀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애들을 다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일부를 얘도 뭐 하는데 써버릴 거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호흡량으로 써버릴 거야. 그리고 일부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될 거야? 먹힐 거야. 피식. 자연사에서 죽는 애들도 있어. 그럼 그 나머지를 가지고 크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든지 번식을 조금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장량이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얘를 확대한 거라서 실제로 초식동물의 생장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 첫 번째 칸에다 쓰세요. 총 생산량.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 자, 이번에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뭘 뺀 값이다? 호흡량을 뺀 값. 자, 중요한 거. 순생산량은 육상 생태계가 더 클까? 해양 생태계가 더 클까? 뭐 물어봤어? 순생산량 물어봤죠?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야. 그러면 순생산량이 크려면 총생산량이 크든지 호흡량이 작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자, 호흡량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호흡량은 식물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얘랑 둘 다 호흡량은 비슷비슷한 상태야. 그러면 이제 총생산량을 봐야 되는데, 자, 빛의 세기가 어디가 훨씬 세죠? 육상이 훨씬 세지. 그러니까 총생산량이 누가 훨씬 많겠어? 육상 생태계가. 그래서 얘는 총생산량이 엄청 큰데 얘는 총생산량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뺀값을 보면 육상 생태계의 순생산량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을 통과하면 빛의 세기가 엄청 줄어들거든. 그래서 총생산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생장량. 일단 순생산량은 피, 고, 생이야. 피식량, 부사, 낙엽량, 생장량, 피고생이야. 그렇다면 생장량은 진짜 그 식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순생산량에서 피, 고, 낙을 빼야 되겠죠?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을 뺀 거를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광합성을 할 거야. 어느 날은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했어.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생장량이 좀 많았어. 한 5. 자,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고 광합성이 줄어서 그래서 그날은 생장량이 2. 어느 날은 생장량이 1밖에 안 돼. 어느 날은 생장량이 4. 어느 날은 생장량이 2. 어느 날은 생장량이 0. 어느 날은 2.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날은 생장량이 많았고 이날은 생장량이 적었단 말이야. 하지만 항상 생장량이 0보다는 컸잖아. 불이 나거나 누가 나무를 다 잘라가 버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0보다 컸잖아. 그러면 이날까지 얼마큼 컸다? 5만큼 큰 거야. 이날까지는 얼마큼 컸을까? 7만큼 큰 거야. 이날까지는 8만큼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조금 자라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숲은 점점 울창해질 거야. 어쨌든. 그래서 여기부터 생장량을 다 더한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체량이라고 불러요. 생체량. 다른 말로 하면 생물량. 다른 말로 하면 현존량. 뭐다? 생장량의 누적값. 생장량의 누적값을 생체량 또는 생물량, 그 커다란 칸에다가 적으세요. 생체량, 생물량, 현존량. 자,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천위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하는 조건 내가 써준 적 있어. 자, 천위가 진행될수록 증가한 거 일단 뭐가 증가했지? 토양이 증가했죠? 토양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의 양, 무기양분의 양, 그 다음에 질소 함유량, 그리고 뭐가 증가했다고 얘기했냐면 생체량이 증가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생체량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면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의 전체 무게로 생각하자라고 했지. 한 그루라도 더 생기고 그 그루가 조금이라도 잎을 하나라도 더 만들었으면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생체량이 점점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생장량의 누적값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거기 생산자의 피식량이라고 나왔죠?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인데 이거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 자, 이 중에서 대변으로 나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었죠? 그럼 그 밑에
1차 소비자의 섭식량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동화량과 배출량이 들어가겠죠? 동화량과 배출량.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동화량과 배출량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동화량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제 남는 거.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량, 생장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화량에는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량, 생장량. 가끔 문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잖아.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동화량은 섭식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다. 이렇게 나와. 절대 안 되는 거야. 동물은 섭식량에서 배출량을 뺀 게 동화량인 거야. 식물은 호흡량을 빼서 순생산량이지만 동물은 배출량을 뺀 나머지를 동화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에너지 가볼게요. 태양에너지가 생산자실로 갔어. 그러면 생산자가 가져간 거 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생산자가 가져간 걸 뭐라고 할 거냐? 생산자가 가져간 게 바로 총생산량인 거예요. 자, 태양에너지가 만약에 5천이 왔다. 그런데 생산자가 1000을 가져갔다가 100을 가져갔다. 그럼 100이 나머지 생물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총생산량. 다시 말하면 식물이랑 같이 써져 있는 숫자는 무조건 총생산량이에요. 생산자와 같이 써져 있는 숫자는 무조건 총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3개로 나눠질 거야. 하나, 호흡으로 써버릴 거야. 하나, 먹힐 거야. 하나, 사체가 돼서 분해자를 할 거야. 그러면 생산자를 먹어간 1차 소비자가 있을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뭐 20을 가져왔다고 하자. 그럼 얘는 피식량이 20이겠지? 얘는 20 가지고 써야 돼. 그 중에 일부를 호흡으로 써버려. 일부는 먹혀. 일부는 사체나 배설물이 돼서 분해자한테로 가. 세 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2차 소비자가 있다고 치자. 2차 소비자가 만약에 6만큼을 먹어봤다. 그럼 2차 소비자는 얘가 끝이야. 더 이상 먹히지 않아? 그러면 호흡으로 써버리든지 사체 배설물이 돼서 분해자한테로 가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체 배설물이 된 거는 다 누구한테로 갈 거야? 분해자한테로 갈 거야. 그럼 분해자도 생물이라서 얘도 뭐 할 거야? 호흡을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계산. 여기 호흡이 4개가 있죠? 이걸 다 더한 것은 100이 나와야 돼. 100이 뭐지? 총 생산량. 모든 생물의 호흡량의 합은 뭐랑 똑같아야 된다? 총 생산량과 똑같아야 한다. 그걸 채워봅시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생태계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 또는 태양의 빛에너지가 되겠죠? 이 중에 생산자는 빛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빛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 유기물의 에너지는 셋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일부는 호흡에 의해 방출돼.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열 에너지. 호흡으로 방출되는 건 무조건 열 에너지예요. 돌아올 수 없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야. 두 번째는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든지 분해자에게로 가든지. 이때 사체나 배설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분해자의 호흡에 의해서 방출이 될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합쳐서 분해자의 호흡에 의해서 방출이 될 거야.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는 유입된 에너지량과 유출되는 에너지량이 같은데, 저 유입되는 에너지량에다 줄 치시고요. 뭐라고 쓸까요? 총 생산량. 생산자의 총 생산량. 유출되는 에너지량은 호흡량의 총합. 모든 생물이 가지는 호흡량의 총합이라고 보면 돼요. 자, 먹이 사슬이 멀수록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옆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태양에너지에서 몇이 왔어요? 10만이었죠, 10만.
10만이 왔는데 녹색 식물이 몇을 가져갔어? 1000. 이 1000이 뭐야? 그렇지. 총 생산량. 여기 써져 있는 1000이 총 생산량이야. 그러면 생산자의 순생산량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200. 왜? 호흡으로 800을 썼잖아. 1000 중에 호흡으로 800 썼으니까 순생산량을 물어본다면 200이 될 거야. 그 1000을 800은 호흡으로 썼어. 100은 분해자한테 보냈어. 100은 먹혔어. 그럼 얘는 피식량이 100인 거야. 1차 소비자 100 중에 70은 호흡으로 썼어. 10은 분해자한테 갔어. 20만큼 먹혔어. 2차 소비자는 20을 가지고 15는 호흡으로 썼어. 5는 분해자한테 갔어. 얘는 안 먹혔으니까. 그럼 거기에 호흡이라고 써있죠. 그 왼쪽에다 쓰세요. 열 에너지. 호흡이라고 이게 네모칸 데 있잖아. 그 왼쪽에다가 열 에너지. 호흡은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호흡.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사체 배설물 밑에 봅니다. 사체 배설물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100. 그 옆에 뭐라고? 10. 그 옆에 뭐라고? 5. 자, 다 더해서 오른쪽 끝에다 써보세요. 얼마? 115. 그러면 여기 지금 얼마가 나왔어? 115가 나왔지? 115를 위로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다 115라고 적으세요. 115 위로 올려서 다른 숫자 써있는 옆에다가 115를 적으면 여기 800, 여기 얼마, 여기 15 이렇게 있잖아. 이거 다 더해. 얼마다? 1000이 나와야 돼. 800과 70과 15 옆에다가 115 적으시고 그 모두를 더한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총 생산량인 1000과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녹색 식물 좀 볼까? 태양 에너지가 10만이 왔잖아. 근데 이거 몇 밖에 못 가져갔어? 겨우 1000밖에 못 가져갔네? 몇 퍼센트 가져간 거야? 몇 퍼센트 가져갔어요? 전체 에너지 중에 1%. 이게 뭐냐면 전 단계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양 분의 현재 자신이 가져간 에너지양 곱하기 100 이거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10만 분의 1000 곱하기 100이야. 몇 퍼센트야? 1%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1000 중에 몇을 먹어갔어요? 얘가? 100 먹어갔나? 100이에요? 100 먹어갔으면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얼마? 10%. 자, 100 중에 얘가 얼마 먹어갔어? 20 먹어갔다. 그럼 100분의 20 곱하기 100. 그래서 2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20%. 에너지 효율 구하라는 거 나오고요. 어떨 때는 에너지 효율을 알려주고 1차 소비자랑 2차 소비자가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구해라. 역으로 문제 나눌 수 있어. 2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이 20%라면 여기와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 단계가 지닌 에너지 한 분의 현 단계가 지닌 에너지 한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생태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생태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에 어떤 의미가 있어?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피라미드야. 여기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 1단계 피라미드가 있는데 갈수록 좁아져. 피라미드에서 아래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만이라는 에너지가 왔는데 얘가 그 중에 100을 가져가. 100 중에 20을 가져가, 10을 가져가, 6을 가져갔다고 치자. 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무조건 누구는 감소한다? 에너지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먹는 거지 가지지도 않은 걸 먹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량은 줄어들어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개체 수도 감소합니다. 자, 어떤 숲에 있는 식물의 수보다는 그걸 먹고 사는 1차 소비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냐면 한 개체가 많은 걸 먹어갈 거라서. 또 하나, 생체량도 줄어들어요. 전체
무게 개념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에너지양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양은 예외가 없어요. 에너지양은 예외 없이 무조건 감소해야 돼. 반면에 개체수랑 생체량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자랑 1차 소비자 관계에서만 예외가 있어. 생산자랑 1차 소비자에서 예외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체수에서 예외가 생겼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산림 생태계.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생체량에서 예외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해양 생태계.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산림 생태계 생각해보자. 산림 생태계는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생태계야. 나무가 진짜 많아. 그럼 거기에 나무 한 그루에 곤충이나 벌레들이 몇십 마리가 살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참나무 한 그루에 사슴벌레가 20마리가 살고 있다. 참나무는 한 개잖아. 사슴벌레는 20마리잖아. 그러니까 개체수는 누가 더 많은 거야? 1차 소비자가 많아. 하지만 무게를 재봐. 참나무 한 그루랑 사슴벌레 20마리 누가 더 무거워? 참나무 훨씬 무거워. 에너지도 참나무가 많아. 그래서 개체수의 예외가 생기면 목본이 많이 들어있는, 나무가 많이 들어있는 산림 생태계고요. 그 다음 생체량은 무게잖아.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가 누구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단세포 생물이라 나머지 애들을 먹고 살리려면 개체수는 진짜 많아요. 단세포 생물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지만 단세포 생물이라 너무 가벼워. 그래서 무게 자체는 조금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무게, 생체량에 예외가 있다면 해양 생태계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마지막 내용이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흐름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자, 마지막 내용이 물질의 순환입니다. 물질은 형태는 바뀌지만 그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탄소 순환은 아주 쉽죠. 질소 순환은 단어가 좀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자, 탄소 순환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먹고 사는 유기물, 예를 들면 포도당, 뭐 단백질 이런 거에 전부 다 탄소가 들어있어서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이 포도당을 만드는 게 일단 누가 하는 거야? 생산자가 하는 거야. 누구를 가지고 하는 거야? 대기 중에 있는 CO2로 하는 거야.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직접 가지고 가는 생물이 있어요. 자, 이 생물을 먹어가는 생물이 있어요. 이 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이 요 식물한테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쌓여서 연료가 됐을 때 연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럼 보자. 이 생물은 대기 중에 CO2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내놓기도 해. 얘도 대기 중으로 CO2를 내놓을 수 있어. 얘도 대기 중으로 CO2를 내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대기 중인 CO2를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생물, 얘가 누구다? 생산자. 생산자를 먹어가는 얘는 소비자.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결국은 누구한테로? 분해자한테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느냐? 대기 중에 있는 CO2가 생산자로 가는 거 무슨 과정을 통해 가는 거야? 그렇지, 광합성을 통해 가는 거잖아.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거는 호흡. 이것도 호흡, 이것도 호흡. 생산자가 소비자한테로 가는 거는 먹이 연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해자한테로 가는 거는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가는 거야. 연료가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거는 염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보는 거. 이동하는 형태가 뭐냐? 어떤 형태로 이동하느냐? 광합성 당연히 CO2, 호흡도 CO2, 연소도 CO2. 근데 먹이 연소로 이동하는 거 무슨 형태로 가는 거다?
유기물의 형태로 가는 거고요. 사체 배설물도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알아두시고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두시고 이동하는 형태,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질소순환. 자, 질소는 왜 중요하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두 가지를 대답하면 단백질과 핵산이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 질소가 들어가서 질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어. 근데 대기 중에 78%가 질소라 우리 몸으로 항상 질소가 들어와요. 숨 쉴 때마다. 중요한 거는 질소랑 질소는 세 개의 공유결합에 연결돼 있어. 세 개. 우리 몸에서 그 공유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질소하고 질소 사이에 세 개로 연결된 이 공유결합을 끊어내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 두 번째, 효소. 근데 그 효소가 우리 몸에 없어. 식물한테도 없어. 누구한테만 있어? 세균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질소 순환은 모든 과정에 거의 세균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잘라서 떼어내서 다른 원소한테 붙이는 거야. 이건 질소 고정. N2로 되어 있는 질소를 쪼개서 다른 원자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쪼개서 H한테 갖다 붙여 NH4 플러스. 이걸 뭐라고 한다?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자, 질소 고정 누가 한다? 세균이 할 거야. 그 세균의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그냥 과정에다 세균만 붙이면 돼. 질소 고정 세균. 대부분의 질소 고정 세균은 토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서 살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이온으로만 바꿔줘.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특정 식물에 같이 살면서 걔한테만 직접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어. 프리오박테리아처럼. 질소 고정.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암모늄 이온을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토양 속에서 산화시켜서 질산으로 만들어주는 세균이 있어요. 암모늄 이온을 직접 가져가기도 하지만 식물은 플러스 전하보다 마이너스 전하를 흡수를 잘해서 이거를 질산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는데 질산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얘는 질산화. 질산으로 바꿨으니까 질산화가 되는 거야. 질산화는 다른 말로 질화라고 할 때도 있어요. 질화 과정, 질화작용. 자, 그럼 이거 누가 하겠어? 이것도 세균. 그럼 이 세균은 질산화 세균. 질산균, 아질산균 같은 질산화 세균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가져다가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가져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드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걸 누가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질소 동화라고 합니다. 자, 질소 순환의 가장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과정을 세균이 하는데 이거 특이하게 얘만 식물이에요. 생산자가예요. 그럼 식물이 이거를 만들어내면 이게 누구한테로 가는 거야? 소비자한테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랑 생산자가 살다가 걔네들의 사체, 걔네들의 배설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 단백질과 핵산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핵산을 분해해서 아미노기를 떼내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질 거야. 아미노기만 떼내면 되니까.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분해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해작용은 이것도 세균이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까지? 곰팡이, 균류까지 같이 일하고. 거의 모든 과정을 세균이 직접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산을 만들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단백질 핵산을 만들어. 그럼 뭐가 점점 줄어들어? 대기 중에 질소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토양
태양 속에 존재하는 질산 이온을 대기 중에 있는 질소로 돌려주는 작용이 있어야 돌고 돌지. 얘는 질산에서 벗어났지. 질산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탈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이것도 누가 할 거야? 세균이 할 거야. 그래서 탈질산 세균. 가끔 이거를 탈질소 작용, 질소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탈질소 작용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질소 순환이야. 근데 여기 하나, 내가 아까 질소가 쪼개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뭐였지? 내가 두 가지 설명했어. 질소가 쪼개지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효소,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뭐야? 번개치는 거예요. 번개. 질소가 번개를 맞는 순간 질소가 딱 쪼개져. 그럼 질소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뭐야? 우리 대기 중에 질소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뭐야? 여보세요? 이걸 모른다고? 산소잖아. 여러분 숨 쉬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 질소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산소야. 질소가 산소한테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질소가 쪼개져서 산소한테 붙어서 바로 질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생물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라 했지? 번개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중방전이라고 얘기해. 자, 여러분 공중방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전 교육 과정에서는 질소 고정 따로, 공중방전 따로였어. 근데 바로 전 교육 과정에서는 질소 고정에 얘와 얘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교재에 따라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질소 고정에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 이번 교육 과정이 또 특이해.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참고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수능이 있다라고 하면 수능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규칙이 있는데 이게 수능을 안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답이야. 아주 틀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요거를 같이 질소 고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순환까지 생태 내용이 다 됐어요. 그럼 우리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1번하고 이쪽에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 세 문제 한번 해볼게요. 1번, 10번, 11번. (1번) 1번에서 기억은 소비자, 리에는 분해자. A를 보면 분해자잖아. 분해자한테서 빠져나간 화살표가 400과 50이야. 그럼 분해자한테로 들어간 게 얼마라는 거야? 450이라는 거지. 그래서 A는 450.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 기억이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서 빠져나간 화살표가 200과 50이야. 그럼 기억으로 얼마 올라간 거야? 250 올라간 거야. 그러면 생산자가 1000을 받아서 250은 먹히고 350은 분해자한테 갔어. 그럼 호흡으로 내보낼 수 있는 양 얼마겠어? 400. 그래서 B는 400이 되는 거야.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2만 분의 1000 곱하기 100이라서 5%고 기업,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1000분의 250 곱하기 100. 그래서 25%.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 10번. 기억이 총 생산량, 니은이 순 생산량, 디귿은 생장량. 답은 니은. 아까 뭐라 그랬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체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생체량은 벌목이나 뭐 산불이 나지 않는 이상 계속 조금씩 증가해야 돼. 왜? 생장량의 누적값이라서. 딱 그래서 니은이고요. 그 다음 11번. 11번 A 더하기 B는 얼마? 725. 여러분 A 더하기 B만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1000 빼기 95, 23, 157.
열 에너지의 총합이 95, 23, 157, A, B잖아. 그럼 1000에서 95 빼고 23 빼고 150 빼고 7 빼면 나머지 A하고 B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가 725예요. 근데 만약에 A 값과 B 값을 구해라 라고 나오면 우리가 뭘 구해줘야 돼? A로 들어간 거, B로 들어간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문제 이거 나옵니다. A의 에너지 효율은 B 에너지 효율의 75%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콜라는 문제 나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고 소비자로 갔어. 근데 이 소비자가 얼마야? 23하고 7.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7이라는 거는 이 소비자한테로 온 게 얼마야? 30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생산자에서 이 소비자로 간 게 얼마인지를 몰라 지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X라고 하자. 생산자한테서 얘한테 온 거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의 에너지율이, 그럼 생산자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요? 1000 가지고 있죠? 얘가 1000 가지고 있고 얘는 X 가지고 얘는 30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1000분의 X 곱하기 100은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이거는 X분의 30. 근데 얘가 얘의 75%라는 거는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 값이 얼마 나와? 150이 나오죠. X 값이 150이 나와요. 그래서 1000분의 15 하면 얼마잖아? 15%? 그럼 15분의 30 그래서 7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150 중에서 30은 먹힌 거지. 30은 먹혔고 95는 열 에너지로 나갔으니까 스몰 B로 얼마 가는 거야? 25밖에는 못 가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몰 A 값이 700, 스몰 B 값이 25. 그래서 합한 값은 725. A 동원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자, 니은에 포함되는 게 아니지. 어디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순생산량에 포함돼야 되니까 기억 빼기 니은 또는 기억에 포함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음 T1하고 T2 중에 순생산량은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언제가 더 큰 거야? T1일 때가 더 커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 자, 잠깐 우리 그 2강에서 2강 있으면 2강 문제 푸는다고 하고 답 몇 개 안 알려준 거 있어서 그거 불러줄게요. 2강. 저번에 줬던 거 2강 한번 꺼내봐봐. 자, 2강 문제에서 1번은 같이 풀었었죠? 자, 1번 같이 풀었고 2번도 같이 풀었지? 있어요? 2번 같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 그럼 일단 답을 부를게요. 없는 사람들은 이 영상 나중에 찾아보고 답을 적으면 되니까. 자, 1번은 답 적혀있죠? 자, 1번에서는 1번하고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거야. 자, 2번 답은 가나다. 3번의 기억. 4번의 니은디귿. 5번 가나다. 6번 기억 디귿. 7번 가나다. 8번 가나다. 9번도 가나다. 10번 가나다. 나 11번도 가나다. 12번 기억 니은. 12번 기억 니은. 12번 그거 아닌데? 잠깐만. 11번까지 하나를 됐고 12번 잠깐 볼게요. 가는 병육병이도 아니네. 기억은 이자에서 분배된다. 하나 더 니은 디귿이다. 12번 니은 디귿. 13번이 가나다. 다음 14번. 14번이 기억. 그 다음 15번 기억 니은. 16번 가나다. 내 거랑 교재가 좀 다르네. 16번 가나다고요. 그 다음에 17번 기억.
그 다음 18번 가 모세혈관 나 암축관 가가 수용성 영양소 나는 지용성 영양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원 이제 나오는 걸로 할게요.